어느 날 한 엔지니어가 작업장을 나서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그냥 배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떨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누군가는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내가 쏟아붓는 이 시간과 노력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따라잡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 말입니다. 파도가 거센 날이었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튀어오르고 쇠 냄새가 바람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이 닿는 부분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이죠.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조선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배를 떠올립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유조선, 그런 이미지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의 배가 완성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누군가의 밤을 가져갔다는 사실도. 몇 년 전 한 설계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면 하나 그리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그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미 세계 최고야. 맞는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높고 수주량도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 관리자가 회의실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뒤적였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중국의 조선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누군가는 아직 우리가 앞서 있어라고 말했지만 그 말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아직까지 한국의 조선소들은 버티고 있는 걸까요? 한 용접공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접이라는 게요, 그냥 쇠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뒤틀리고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강도가 달라져요.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야 해요. 기계는 못해요. 아직은. 그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예요. LNG 운반선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영하 160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입니다. 그 온도에서 금속은 얼음처럼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소재가 필요하고 특수한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은 결국 전파되니까요. 돈을 들이면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내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합금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용접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결과를 위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설계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박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수천 장의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연료 효율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팀장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조선소의 밤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용접 소리, 크레인 소리, 사람들의 외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 젊은 엔지니어가 처음 조선소에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만 배우고 나가야지. 하지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일이 자꾸 미완성인 느낌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조선소들은 속도가 빠릅니다. 같은 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인건비도 낮습니다. 시설도 최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모든 주문이 중국으로 가지 않는 걸까요? 한 선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는 한 번 만들면 20년, 30년을 씁니다. 그 시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그게 바로 회사의 생존과 직결돼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라는 단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조선업에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납기를 지키는 것, 품질을 보증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도, 돈도, 시간도. 그런데 이제 그 신뢰만으로 충분할까요? 한 임원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더 빨라져야 하고 더 효율적이어야 해요. 그러면서도 품질을 유지해야 해요. 가능할까요?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손끝에, 경험에, 감각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기술자 한 명이 은퇴하면 그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조선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용접공이 은퇴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젊은 기술자가 배치되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했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용접 강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기준치는 넘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젊은 기술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은퇴한 용접공을 다시 불러 물어봤습니다. 손목의 각도가 달라요. 그리고 용접봉을 움직이는 속도도.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익혀야 해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걸 아는데 저는 20년 걸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한 자동화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은 정확해요. 실수도 안 하죠. 하지만 예외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요. 금속의 상태가 조금만 달라도,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혼란스러워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결국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기계를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조선소를 걷다 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선체 옆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는 손으로 금속 표면을 쓰다듬습니다. 눈으로 용접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다시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판단은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경험? 직관? 아니면 그냥 감? 한품질 관리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작은 차이를 느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거고요. 그는 자신도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이거 다시 해라고 하면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기준은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나중에 균열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게. 그런 감각은 어떻게 전수될까요? 매뉴얼에 적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중국의 조선소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높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좋은 환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은 떠났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중국 조선소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연봉은 2배였어요. 그리고 최신 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결국 안 갔어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여기가 더 편했어요. 이상하죠? 돈도 적게 받고 시설도 오래됐는데. 그는 웃었습니다. 아마 제가 바보인가 봐요.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설계팀, 생산팀, 품질팀이 한 공간에 모여 해결책을 찾습니다. 위계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한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직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회의할 때 신입들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요. 그들의 시각이 때로는 더 신선하거든요.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문화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중국 조선소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너무 경직돼 있었어요.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는 따르는 거예요. 의견을 내도 잘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느렸어요. 물론 모든 중국 조선소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앞서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 조선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조선업은 마라톤 같아요. 지금 앞서 있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는 건 아니에요. 계속 달려야 해요. 속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빨라져야죠. 그런데 한국의 조선업은 지금 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숨을 고르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주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성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한 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안한 시기예요. 불안함.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도 가치가 있을지, 내가 쌓아온 경력이 계속 유효할지, 그런 의문들. 조선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중견 기술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20년 동안 이 일만 했는데 만약 조선업이 무너지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출근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조선업 종사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을 장려하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한 조선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해요. 정부가 대신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옳았습니다. 외부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